lost, I'm loving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I can't understand that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reak my heart. 찾은 대로 바라려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한일 관계에 관하여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총리는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대표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그 말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네, 10월 24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신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아베 일본 총리하고 만났잖아요.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예정된 시간보다 2배 했습니다. 21분 동안 만났고요. 네. 표정만 봐서는 미소도 띠기도 하고 진지한 모습도 있어서 분위기 짐작이 쉽지는 않았는데 밀라빈형 비슷했어요? 달랐어요? 오늘 제가 봤는데 달랐죠? 좀 똑같았습니다. 달랐어요. 예. 네. 네, 어쨌든 한일 이 두 총리가 그 양국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네. 없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고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반장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국정감사는 사실상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오늘도 어제도 하나, 오늘도 한두 개 열렸잖아요. 경찰청 국감에서는 어떤 게 쟁점이 됐나요? 오늘 이 행안위에 행안부 경찰청 종합국감이 있었는데 네. 오늘 그 버닝썬 사건의 김상교 씨가 그래요? 참고인으로 최초 신고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김상교 씨는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그 정황을 또 오늘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리고 오늘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참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의 방향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 만큼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여러 부분이 조국 전 장관과도 얽혀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예단하긴 이르겠죠.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4%로 둔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로써 연간 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정 지출의 빈자리를 민간 부문이 메우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수출 감소폭이 줄었다는 게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라고 보통 저희가 좀 줄여서 부르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유력일간지 사장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좀 나왔던 얘기죠. 아들의 경우에는 서울대 의과대학 실험실 사용과 연구물 제1저자 등재 등의 특혜를 받고 있고 특혜 의혹이 있고 딸은 대학 입학과 입학 후의 성적 부여 때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력일간지 사장에 대해서는요. 그 딸이 2014년 서울 하나고에 편입하는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면접 점수가 상향 조치된 일이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정경심 교수 구속과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고요.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의 만남 등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여야 사법개혁안 논의와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 소식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죠. 앞으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수사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은 존중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고요. 한국당 등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차례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50분, 점심시간 등을 제외하더라도 5시간 40분 마라톤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만큼 양측이 한 채 양보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검찰도 50장이 넘는 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요, 오늘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송경호 부장판사가 밝힌 사유는 간결했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됨. 이 46글자에 불과해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구속 사유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둘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 세 가지죠. 자, 우선 검찰은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11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2개 사건을 11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이 혐의에 대해서 영장심사에서 이렇게 방어했습니다. 전체가 다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 적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없죠. 영장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대부분이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죠. 통상 이렇게 혐의가 많을 경우에는 일부 인정할 건 인정한 다음 무죄를 다퉈야 하니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펼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모든 혐의를 반박하고 이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변호를 한 게 오히려 좌충수가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또 하나의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죠.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를 전후해서 주요 참고인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부적절한 압력을 넣은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를 시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죠. 하지만 정 교수 측 이런 논리로 반박합니다. 인멸하거나 그럴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제가 민주노동당의 오병윤 의원 사건 때 거의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됐었고 영장 기재 범죄 사실 자체가 그 사건과 전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이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정당법 위반 수사를 받던 오병윤 전 의원이 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당직자를 시켜서 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립니다. 자, 당시 대법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숨긴 것이기 때문에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을 했죠. 자, 이 사건을 변론했던 김칠준 변호사, 이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한 건 사실상 두 사건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오 전 의원과 당직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공모를 해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였지만 이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김경록 씨에게 지시, 그러니까 교사를 한 것만큼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라는 해석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사라진 노트북이 이 증거인멸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씨에게 맡겨놨던 노트북을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이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또 김 씨로부터도 관련 진술을 받았는데요. 자, 그러나 노트북 현재까지도 검찰에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도 이 노트북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영장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교수님 노트북 얘기도 나왔습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몰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해야 한다라고 했던 한 분이 있죠. 저는 핵심은 뭐냐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는 범죄의 중대성 이거는 고려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구속 여부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정 교수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와 달리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구속을 감내하기엔 어렵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법원은 구속 수사는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등을 고려해서 구속 적부심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주변에서는 각각 영장 발부 그리고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죠. 이 양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한쪽에서는 이게 법이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사법정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잔치국수 먹었습니다. 잔치국수. 네, 경찰은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했지만 다행히도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경심 구속, 조국 수사 속도 낼 듯입니다. 네, 지난 2달여 동안 진행된 수사에서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죠. 지금 정 교수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어쨌든 검찰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고 추가 수사에 대한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면서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고 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이 구속 수사 기간인 20일을 확보한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밝힐 그럴 계획인데요. 자, 앞서 구속 기소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한 일부 횡령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만큼 이 대목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가 이렇게 소명이 되면서 검찰로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과잉 수사 논란 털어낼 수 있게 됐다라는 평가죠. 조 전 장관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에 적어도 4개 정도에 연루된 걸로 보이는데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발급된 그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가 조국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나온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증거 위조 교사 이런 혐의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거나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어제 이 영장 심사에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WFM 주식 12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이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이 공개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불가피하다. 또 검찰은 수사 상황을 고려해서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영장 심사기 때문에 구속의 상당성 그런 것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본 재판에 가야 정확하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요.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어제 판사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좀 가해졌을 걸로 일단 판단은 됩니다. 지금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바로 이제 수감이 됐죠.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바로 면회를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오늘 오전 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에는 조 전 장관과 아들 그리고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였는데요. 구치소에 들어간 지 50여 분 만에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만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에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 수감 항상 그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그 구체적인 건강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추가 서류 제출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관련 서류들은 전부 다 제출이 됐죠. 네,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요. 야권에서는 사실상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자제했지만 아까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도 잠깐 들어봤는데 당 지도부는 법원의 판단 자체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최 네, 관장. 아까 보셨지만 이인영 원내대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이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들은 지금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당 대변인들 아침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이 사견임을 전제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요, 이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또 이재정 대변인, 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이례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보수 야당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명현 수석 대변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바른미래당 김정회 대변인도 검찰은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소위 오촌 조카에게 당했다며 해왔던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사법부를 속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반면 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과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부인과 딸의 관계에서 상황을 몰랐다라는 거죠. 이 검찰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건 안 될 말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을 향해선 이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겠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었다라면서 이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유죄로 판정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참 조금 전에 신반장이 그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김정화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제가 이렇게 깐깐한 사람이에요. 고 반장. 그렇습니다. 예. 네, 알았죠? 자, 정 교수 측에서는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적지 않은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오늘 인권 침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오면은 바로 감찰 대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고 반장. 네, 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요, 수사 과정이 불공정한 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면서 이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수사가 이뤄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미안한데요, 내가 어제 거울이라고 했죠. 예. 저울을 한번. 이거 예. 이제 잘못이에요. 시인할게요. 아유, 왜 제가 네. 말하는 도중 네, 알았습니다. 까먹었는데. 내가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막 약간 그런 건데. 좀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어디까지? 얘기한 거죠? 어디까지? 이따 끝나고 예, 얘기해요. 아, 예. 보도국장인데. 네. 죄송합니다. 어. 예,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또 한동수 이 대검 감찰부장은요. 자, 현재 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종결 여부에 따라 인권 침해 관련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될 때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그리고 이 침해되는 이익의 중대성 등 이 재반 사항이 충돌하는 사안들을 살펴서 인권 침해 염려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감찰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게 이문정 부장검사가 이 부산지검 고소장 그 위조검사 징계무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전현직 수뇌부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감찰을 할 거냐라고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감찰 대상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째로 다시 신청했다라고 어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또다시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기각했어요? 네, 오늘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그러니까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각종 뭐 포털 뉴스에 좀 위에 올라가 있는 뉴스긴 한데요.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전에 이제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잖아요. NSC에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불똥이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제 검찰이 마지막에 이제 직인을 찍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라는 게 이제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고, 결국은 윤석열 현 총장이 당시 이제 황교안 대표 관련 연루 부분을 묵인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바로 입장을 냈고요. 검찰이 이제 문건 자료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 이제 합동수사단이 있었고, 그 지휘나 보고는 서울중앙지검장 쪽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결재란을 또 이제 공개를 한 거 보니까 이게 뭐 사선이 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뭐 완전히 거짓말이다, 허위다, 이런 주장을 또 검찰이 바로 내놨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바로 정리할게요. 정경심 구속, 검찰 조국 수사에 속도 낼 뜻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현재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됐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한일 총리회담 관련 속보와 다른 외교안보 속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제였죠.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나루히토1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한 거였는데, 다만 그것뿐이었다면 이처럼 높은 관심을 받진 않았을 겁니다. 아베 총리를 만나서 경색된 한일 갈등 국면에 실타래를 푼다는 막중한 임무를 띈 순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쿄에 도착한 이 총리를 아주 거센 비바람이 맞이했습니다. 이 트랩을 똑바로 내려오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몰아치고 있죠. 자, 우산 이렇게 휙 하고 뒤집어지기까지 합니다. 자, 이 총리 살짝 미소를 짓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마중 나온 인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속으로는 비가 언제든 그치듯 이 한일 관계도 다시 해가 뜨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2박 3일간 참 분주하게도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아베 총리와의 사전 스킨십인데요. 이랑 즉위식이 있었던 22일 궁중연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고 하죠. 아베 총리께서 먼저 모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모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아베 총리께서 부인 아키에 여사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요, 이 도쿄의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아베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꽉 들어찬 인파 사이로 이낙연 총리가 빼꼼 좀 모습을 보이고요. 역시 화면에는 가린 아베 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중입니다. 자, 이날 초청된 사절단만 1000여 명에 달해서 축하 인사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시절엔 도쿄 특파원, 또 의원 시절엔 한일의원연맹 수석 부회장까지 맡아온 이낙연 총리. 일본을 속속들이 잘 아는 만큼 뭔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촉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첫날 밤에는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면서 상당히 신중론을 폈는데요. 어제 오후 갑자기 예고에도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가봐야 알겠지만 내일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부터 양국이 지혜를 함께 짜내기 시작하면 어떤 돌파구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은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대망의 회담이 있었죠. 오전 11시에 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아베 총리의 앞선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이 한일 회담 시작은 12분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이 10분 남짓이었던 만큼 대화가 제대로 오갈 수 있을까 우려도 나왔습니다.
자, 이 총리가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이렇게 미리 기다리고 있던 아베 총리와 함께 양국 국기 앞에서 포토타임 갖습니다. 자, 이어서 아베 총리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이 두 총리가 회담장 안으로 들어서고요.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살짝 미소를 띈 듯 혹은 진지한 듯 표정만 봐서는 분위기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 회담은 예상보다 11분 더 긴 21분간 진행됐습니다.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도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소 원론적인 부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이 전해진 대화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다소 평행선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한일 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의 외교 당국 간 대화, 소통, 교류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자, 이에 아베 총리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있어서 일본 측 자세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 기본관계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회담 말미에 전달됐습니다. 이 총리는 밀봉된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했고요. 아베 총리가 현장에서 바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한일 총리 회담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의 최고위급 대화입니다. 이 만남이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상회담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회담이 갑자기 될 수는 없는 일이고 실무적인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면서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해선 항상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가능한 시점은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또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으로 12월 말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다만 회담을 할 거라면 시점상 지소미아 종료일인 11월 23일 전 성사돼야 협상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그런 신뢰가 회복이 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에 대한 그런 그 논의는 협의는 일본과 지금으로서는 심도 있는 그런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일 총리 21분간 회담, 한일 관계 어려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네, 오늘 회담이 이제 당초 10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배 이상이 됐죠. 21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아까 제가 영상을 잘 못 봤는데 통역이 있던가요? 통역 있었어요? 네. 아무튼 통역이 없었으면 더 이제 한 2배 정도 보통 치거든요. 네,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성사된 양국 간의 정말 최고위급 만남 중엔 처음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돌파구를 되찾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회담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두 총리가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 구체적인 방안이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베 총리가 기존의 일본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낙연 총리가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 또 교류를 촉진시키자라고 제안을 하자 아베 총리는 이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최 반장이 말했던 아베 총리가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기본 입장은 그런 거죠.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 이에 따른 경제협력 자금 지원, 이걸로 다 끝났다, 종결됐다 이런 주장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법원 또 정부 이 청구권 협정으로 정부 간에 그런 건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청구권까지 다 소멸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충돌이 있는 것이죠. 자, 이낙연 총리는 오늘 아베 총리의 그런 입장 설명을 듣고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도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그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이 두 총리가 한일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교 당국을 포함한 소통을 촉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셈이다라고 했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루어졌던 소통과 대화 접촉이 앞으로는 정부 간의 채널을 통해서 더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회담 말미에 전달이 된 문 대통령의 친서에도 같은 맥락이 담겨 있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고 또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자라는 취지의 문구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총리는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 국민의 태풍 피해에 대한 위로전을 보내준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화의 중요성은 인식을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또 좀 일각에서 얘기를 했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입장차만 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괜찮아요, 이제 고반장? 좀 가라앉았어요? 예, 네네. 됐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늘 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오늘 회담을 일왕 즉위식 참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의례적으로 하는 회담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기에 시정토록 요구하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한국 측의 냉정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썼습니다. 교도통신도 아베 총리가 한국에 국제법 위반 사태 시정을 요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면서 반대로 이낙연 총리는 한국은 이 청구권 협정을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해서 회담이 평행선으로 끝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회담에서요, 양국의 총리가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요, 한일, 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북미 대화가 멈춰 있잖아요. 어제 저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시찰 얘기를 했는데 너절한 시설을 다 드러내라 이런 강경한 그런 표현까지 썼고요. 아무튼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지금 분분하잖아요,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제 북한 문제로 저희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근데 오늘 북한 외무상 김계관 고문이요, 바로 담화문을 하나 낸 게 있다면서요. 네, 김계관 고문 많이들 잘 아실 텐데 미국으로 치면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항하는 북한의 강경파 어르신격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오늘 담화문을 냈죠.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를 보고 싶다며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길 마련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연말은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기한이죠. 김 고문은 특히 북미 두 정상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걸 주의 깊게 봤다. 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 워싱턴 정가 그리고 행정부 아직도 냉전식 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그러니까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를 약간 좀 분리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간 장애물들을 극복을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북미 정상 친분 강조한 거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바란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네, 그나저나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면초가 상황이더라고요. 미국 국내 정치를 보면요. 하여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김계관 고문의 담화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는 정말 온도차가 상당한 그런 발언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아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잠깐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답니까? 일단 강경화 장관은 북미 정상 사이에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대화 모멘텀이 유지가 되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고요. 또 늘 해왔듯 우리 정부도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북미의 실무 협상이 재개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신중론을 좀 폈는데요. 앞으로 나올 북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이제 본 협상을 하는 날인데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고 반장, 지금 관련한 외교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일단 우선 이 한미 양국 대표단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2차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안팎에 이른다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요. 자, 우리 정부는 올해 우리 정부가 제공한 액수가 1조 389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강경화 장관은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그 입장이 그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입장이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의 이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가지에 대해서는 그 범적인 그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요. 강경화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나왔는데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보통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라고 부르죠. 허위 조작 정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지금 막 관련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방안은 예를 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또 신문의 경우에는 일면에 오보 정정을 하는 그런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가짜뉴스 피해가 심각하죠. 네, 저도 많더라고요, 가짜뉴스가. 저에 대한 것도.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일 총리, 한일 관계 어려움 방치해선 안 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줄 생각이라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구상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판이 많았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신중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마땅한 일이라고까지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한국당의 내년 총선 인적 쇄신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와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이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당 소속 의원 60명에게 공천 때 가산점 주겠다 했던 이른바 이 나경원 구상. 이 지금 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자, 진짜 공천권을 준 당대표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좀 미지근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아침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저희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마땅하다,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반드시. 자, 이런 당위적인 표현을 3차례나 반복을 한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가산점 주겠다라는 거죠. 자, 당장 황 대표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난 반댈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공정심사위원회 판단할 문제지 어떤 특정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민주당 공색 고삐 바짝 뀌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이거 농담으로도 주고받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거 당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되느냐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패스트트랙 공천 등급제, 공천 서열화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진짜 정말 좀 우려되는 건 만약 이들 의원이 실제 공천 때 가산점을 받는다 치면 과연 한국당의 인적 쇄신, 쉬운 말로 물갈이 이거 가능할까 하느냐는 겁니다. 보통 공천 심사 때 공천, 낙천 이 가르는 그 점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역 프리미엄에 가산점까지 더해진다. 야, 이거 완전 불패죠. 한국당 정치 신인들 공천은 언감생심이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제 때 이른바 조국 TF 소속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이 50만 원어치 상품권 들어있는 저 흰 봉투 주던 이 한국당의 자축 세레모니 이거 너무 샴페인 일찍 터트리는 거 아니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역시 사람들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다 이거죠. 자, 오늘자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조국 사퇴 표창장 파티, 한국당 꼴 보기 싫다라는 기사인데요. 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자유한국당 당협 사무실에 한 60대 지지자가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청와대 앞에 내가 철야 농성하러 가던 길에 잠깐 들렀다면서 이러더라는 겁니다. 표창장이나 주고받는 꼴이 너무 보기 싫어요. 한국당은 자세가 틀려먹었단 말이 하고 싶어 왔소이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 사퇴한 거 갖고 한국당이 대단한 뭔가라도 한 것 마냥 희희낙낙하는 이 모습이 너무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사퇴 역시 분노한 대중들의 힘 때문이었지 한국당은 그냥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자, 이런 지적을 의식했던 걸까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말 합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그 힘은 무엇이었느냐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광화문의 국민들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우파 유튜버를 그 공신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가장 앞장서 밀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난 21일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도무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당신들의 대선배인 이회창 전 총재도 바로 그거 주장했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요.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해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자, 그런데 말이죠.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비서 생활만 10년 넘게 했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이 얘기를 듣고 이 전 총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회창 전 총재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서 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거지 내가 내 입으로 공수처 설치 주장한 적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지상욱 의원 이해찬 대표에게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당장 사과하라 이런 촉구를 하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이석현 의원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야당 발제에서 전해드릴 이 민주당 표창원 의원처럼 총선 불출마 선언이면 모를까 현역 의원이 총선 출마한다는 게 뭔 뉴스냐 하실 수 있는데 이석현 의원 어제 이 총선 출마 선언하면서 빅픽처를 그린 겁니다. 지금 6선
그런데 내년 총선 당선 시에는 7선. 그러니까 최다선 확실 시. 자, 21대 국회에서 7선 돼가지고 국회의장 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인적 쇄신, 중진 물갈이 이거 보통 규모가 아닐 거다 말들 많은데 자, 이석현 의원의 이런 꿈 과연 실현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가산점 문제를 얘기하고 있던 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치심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고서 바로 현장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가산점 얘기를 그냥 끊어버렸죠. 참 더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논란이 이제 가라앉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당 내부에서야 당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뭔가 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요.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좀 페이버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일반인 시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어제 부산에서 일정을 갔던 황교안 대표에게 기자들이 이 사실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이 기여에 대한 평가는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이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한국당 중진들, 특히 다음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지는 중진 의원들은 이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인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났어요. 그 얘기하다가 어제 그 얘기하다 끊었어요. 그 얘기하다 끊어졌는데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산점 발언이 그러니까 12월 말까지가 본인의 임기인데 사실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어제 제가 하다가 끊었죠. 신반장이 미안해요. 제가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라디오에 나와서 그걸 비판한 중진 의원들이 유기준 의원, 강석호 의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포스트 나경원, 그러니까 차기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이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원내대표 임기 연장 자체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직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요. 때문에 의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 원내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이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이 중요하니까 굳이 원내대표 경선을 12월에 해야 하느냐 더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일각에서 또 나오고 또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양 반장도 지적했지만요. 이 가산점 문제 사실 이제 인적 쇄신 내년 총선에 지금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진영 대결도 지금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고 현역 물갈이라든지 인적 쇄신에 대한 그런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네. 이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데다가 가산점까지 받게 되면 공천 심사에서 승부는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역들의 재공천 비율 상당히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특히나 민주당이 현재 의원 평가 하위 20%는 사실상 배제하기로 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의 움직임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가 외부 인사 영입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가산점 방침이 확정되면 영입 작업도 순조롭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조국 TF 소속 의원들에게 상품권과 표창장을 주는 방안을 그런 시상식이죠, 일종의. 양 반장이 소개를 했잖아요. 3장 더 줘라 그런 얘기도 옆에서 나왔었는데 아까 이제 조선일보 기사는 저도 아침에 봤거든요. 지금 당 내부에 들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받고 한국당 당원 게시판에 실제로 비난글이 좀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이 실시간 채팅창을 좀 보니까 아까 국장 관련한 가짜 뉴스가 뭐냐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요?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본인 머리가 아니다 이런.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아니 무슨 소리예요? 가짜 뉴스? 깜짝 놀랐네 지금. 그렇죠. 가짜 뉴스. 예. 깜짝 놀랐어요. 걸릴 뻔했네. 얘기를 하라고요, 가짜 뉴스를? 아니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얼굴도 본 적이 없는 MB랑 친하다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 엉터리 뉴스죠. 네. 일단 한국당의 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잘했다고 시시덕거리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또 그리고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이 광화문 집회로 여론이 형성되자 한국당이 그냥 거기다 숟가락 얹은 거 아니냐, 숟가락만 얹은 것뿐 아니냐. 야당으로서 당연히 그 정도 한 것 가지고 무슨 표창장 세리머니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조국 사태 이후에 어떤 뚜렷한 출구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최 반장 발제에서요 정경심 교수 구속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오늘 나온 그런 입장도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장외에서 여론전에 나섰던 인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관련한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아무래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반응이 주목이 되는데요. 유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이 검찰이 조국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관련 논란을 끝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조만간 알릴레오를 통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 유 이사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궤변으로 확인됐다라면서 말이죠. 소설가 공지영 씨도 많은 글을 올렸잖아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일종의 지킴이 역할도 자임을 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판했더라고요. 네, 공지영 씨는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근조 사법부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교체를 하고 이 나라가 집안 좋고 공부도 좀 하고 돈도 있는 일진들이 접수한 학교 같다면서 사법부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민주당에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 넣자라면서 이해찬 사퇴도 요구하자 우리 가족도 이렇게 눈뜨고 도륙당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이죠. 이선호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네요. 네, 구속 48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 7천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또 대마가 모두 압수가 돼서 유통이 되지 않았으며 본인이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 씨는 지난 9월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등 변종 대마 $1,000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제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됐고 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 판매 중단을 권고했잖아요. 네. 오늘 GS25인가요? 이제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장들은 다 흡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황교안 당 헌신의 상응 평가 마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국회에서는 오늘도 국정감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틀째 기재부에 대한 종합감사 일정을 이어갔고요.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안부 국감에서는 버닝썬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사건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감 진행 상황 등 정치권 전반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끝날 듯 하면서 여전히 진행 중인 국정감사 소식 오늘도 이어갑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국감 거의 끝났습니다. 일부 상임위만 잠깐 약간 남은 건데요. 자,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남은 일정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성가족의 여가부 감사도 있었죠. 또 오늘은 행안위가 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국회 정보위원회 관련 기관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기재부 국감에서는요. 어제에 이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여야가 다른 해석,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장밋빛 환상들이 난무했고 또한 그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마치 절대적인 선인양 만능주의의 그런 도금에 빠져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고속 성장을 했던 나라들이 세계 경제 둔화 국면에서 성장률이 둔화돼 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구조적 국면과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정부 지출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네, 또 이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내놨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만
또 4.4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또 재정 노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가 현재로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네, 또 행정안전위의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국감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근무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사전에 또 대부분 우리 의경들인데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그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미 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약간 섭섭함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총장님께서 우리 외교부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감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감을 진행한 의원들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악의 국감이다. 국감장에서 항의하는 것 같다. 자, 바로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국감이었는데요. 오전 질의 내내 이정욱 장관이 권한이 없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을 잇따라 내놓자 여야 의원들이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자, 먼저 이정욱 장관의 질의 답변부터 잠깐 보시죠.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가부가 하는 사각지대 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주 낮습니다. 장관님, 예. 죄송하지만 결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힘이 좀. 기획재정부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꼭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은 할 수 있는데 처리와 조치 권한이 있는. 아니 장관이 자꾸.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저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여가부는 그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물론 이정욱 장관 입장에서도 부처 힘이 없어서 없다고 했을 뿐인데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답변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여야 의원들 뿔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국감이 아니라 무슨 공청회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요. 모든 직원들이 피와 땀과 노력의 결실로 이 자료를 다 해온 거예요. 장관님은 이걸 숙지하시고 차관님,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이게 그 장관님 이렇게 모시면 안 돼요. 최악입니다 지금. 듣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 같고 어떤 것이 여성가족부가 직접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협조하는 사업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종 권한이 없다 이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의원들은 점심시간에 대책회의라도 좀 하고 오후 질의에 들어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답답했던 인재근 여성가족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에 정답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 알아들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네, 자, 이렇게 점심시간을 잠시 갖고 다시 시작된 국감. 이정욱 장관의 답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회적인 요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관여 정부와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협력체를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대응. 자, 그리고 이 짧은 소식 하나 더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오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표 의원은 입장문에서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자,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행안위 국감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사건 질타. 네. 자, 이제 고반장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요. 이철의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이었고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을 보니까요. 최 반장, 오랜 고민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 같은 당인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표창원 의원까지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연달아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창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제20대 국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과 참여를 해야 한다. 나는 내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는 민생 법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형사법 개정안 처리에 뜻과 마음과 노력을 모아서
죄송합니다. 노력을 모아 입장문을 읽다 뭐 한 보니까 거예요, 지금요? 입장문을 읽다 보니까 좀 많이 꼬였는데요. 네. 이 노력을 좀 모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미력이나마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습니다. 내일 또 시청자 상담실에 예. 또 전화가 좀 오겠네요. 최반장은 또 그 친척들이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인들이, 친척이 아니라 지인들이. 뭐 그런 비판은 아마 겸허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따끔한 질책 인간적이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철희 의원과 이 표창원 의원 모두 당 안팎에서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활발하게 활동했고 대중적 인지도가 또 유독 높았던 두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외에도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뭐 불출마 의사 밝힌 의원들이 꽤 많죠. 이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인적 쇄신 움직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뭐 국회 발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한국당 상황과는 대비된다. 그렇죠. 이런 뭐 가산점까지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입장문을 낸 데 이어서요. 표창원 의원이 신반장, 기자들 뭐 간담회인가요? 그러니까 간담회까지는 네.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이 몇 마디 더 한 게 있다면서요? 그 질문을 던진 건데 표현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출마를 결심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다면서 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장을 밝히려고 했다라고 했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의 논란이 결심에 영향력을 미쳤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고 최근에 가장 힘든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뭐 이것 때문에 불출마 생각이 생겼던 건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또 표 의원이 법사위 소속입니다. 표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의 공격을 하나하나 대응하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내로남불을 보이는 것도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걸 좀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언 내용을 더 보면은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마라톤 뛰는 페이스로 정치를 하는데 본인은 100m 달리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더는 못 뛰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출마 선언에 앞서서 당 지도부와 상의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관련해서는 지도부에 미리 말하면 출마를 설득할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기 10분 전에 텔레그램으로 그 내용을 알려드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창원 의원의 표현입니다. 알려드렸고라는 표현은. 그리고 이제 좀 불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창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이외에 이제 정치권 역할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본인이 한번 절대로 정치를 안 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그런 적이 있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지금 정치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절대로라는 말은 이제 안 쓰겠다. 네, 그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자, 아무튼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표창원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감 소식을 좀 이어서 좀 다뤄보면은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감도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로 둔화됐다는 오늘 한국은행 발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표를 놓고 공방이 거셌죠. 네, 민주당은 이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올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점이 성장률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경엽 의원은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까지 당하면서 이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이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한국당은요. 정부의 안이한 경제 상황 인식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완고함과 자화자찬을 하지 말라라면서 이 국민들에게 나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경제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 재정 확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정부 기여 효과는 크지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철성 전 청장은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은 당시 사건은
민감용 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또 이철성 증인이 경찰청장으로 있었을 때 발생한 사건인데 경찰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철성 전 청장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버닝썬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김상교 씨도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경찰의 폭행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자, 김상교 씨, 경찰이 수갑을 채운 채 폭행을 당했다라면서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할 것 같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란 생각에 사건을 밝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합동조사 또 수사 등을 종합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 경찰이 현장에서 조금 더 침착하게 진상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는데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상교 씨가 최근에 이런 주장을 폈었습니다. 여당 의원과 한 시민단체가 이 버닝썬 사건을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키우자 뭐 이런 회유를 내가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편 맞아요.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김상교 씨한테 그렇다면 그 여당 의원 이름이 누군지 뭐 시민단체는 어딘지 좀 밝힐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김상교 씨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다라면서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정농단으로 키우자는 말은 여당 의원이 말한 건 아니고 당시 동석했던 진보단체 간부가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뉘앙스로 말했다는 표현이었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표창원 사상 최악 국회에 불출마로 참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며 밝혔던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직접 챙기겠다는 건데요.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로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속보 나오면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내일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재판 정의죠. 지난해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627일 만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내일은 공판 준비기일인데 앞서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만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네.